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만 30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1.7%,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이 억제를 넘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고 명시한 건 처음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홍대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바퀴에 깔린 여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대전 중구에선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미국에서 차 안에 방치된 2살 아기가 숨졌습니다. 올해만 10건이 발생하는 등 미국에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깁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0원 오른 10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지 37년 만에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오늘 새벽에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정해졌습니다. 시간당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170원, 1.7% 오른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시간당 1,12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시간당 10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는데 표결 끝에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선 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공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다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표결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물가 상승과 2년째 하락한 실질 임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025년 최저임금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기준 48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즉각적,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핵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대응에까지 나선다고 문서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시간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핵 잠수함 등 미국의 핵 전력이 핵 공격 시는 물론 평시에도 작동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공수처의 담당 검사가 수사에서 빠지는 회피 신청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팀을 정비하고 이 씨에 대한 정식 조사에 들어가는 거 아닌지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도이치 공범 녹취 파일 공익 신고자가 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장소는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공수처 소속 A검사 사무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A검사는 도이치 공범 이종호 씨의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겁니다. A검사는 공익신고자가 조사를 받으러 온 날 관련 사실을 알고 수사에서 빠지는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검사는 한 명 더 있습니다. A검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가 지난해 2월 나란히 공수처로 옮긴 B 부장검사인데 공수처장 자리 공백이 길어지며 처장 대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B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이종호 씨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했던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오동훈 처장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이치 공범 녹취 파일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수사팀을 정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조사 전까지는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이 해당 검사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며 최상병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버스를 들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홍제역 인근에서 70대 여성 A씨가 버스 아래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가 떨어진 물건을 줍다 사고를 당하자 시민들이 함께 모여 구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마신 50대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타워 건물과 연결된 건물에 있던 직원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형 병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힐 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선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고 고려대 의료원은 오늘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갑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수련병원들이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며 늦춰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주요 병원들은 전공의에게 15일까지 복귀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괄 사직 처리를 염두에 둔 일종의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나 일선 병원에서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드문 상황입니다. 오히려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은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에 반발해 오늘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갑니다. 이미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휴진을 이어오고 있고 서울 아산병원도 진료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충북대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시작합니다. 앞서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정작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올 조짐이 없습니다. 의대생들 대부분은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의료 수련 현장의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차 안에 방치된 2살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졌는데 올해에만 10건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주택가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둘러져 있습니다. 경찰이 차 안에 홀로 방치된 2살 아이가 숨진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아이는 아빠와 외출을 했었는데 차에서 잠든 사이 아빠가 아이를 두고 내린 겁니다. We're trying to determine, obviously how long he was in the house, at what time the car maybe if shut off or the AC stopped working. All we know is that this
the child was left between 30 minutes to an hour.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섭씨 42도. 비슷한 일은 다음 날 또 일어났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이번에는 5살 아이가 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무더위 속 이 아이는 계모가 일하는 미용실 밖에서 7시간 동안 차 안에 방치됐습니다. 경찰은 계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에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날씨에 한 여성은 갓난아기 등 어린 자녀들을 차에 방치하고 쇼핑을 갔다 붙잡혔습니다. 아이들을 발견한 건 길을 가던 행인이었습니다. He was sweating profusely. The little girl, to me, she looked like she was in shock. 구조된 아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뜨거운 차 안에 갇혀 숨진 아이들은 최소 10명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는 차 안에 어린이 방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보호자는 최대 살인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임신 중지 과정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논란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법의 공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그거. 모지아야. 여기서 더 찌면 2주 전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여성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살이 찐 걸로 생각했지만 임신이었다며 임신 중지 비용은 물론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등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영상 속의 초음파를 보면 36주, 태아의 머리둘레는 약 9cm, 출산 예정일도 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수술을 받은 모습과 회복한 상태도 차례대로 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끔찍하다면서도 영상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도 임신 사실을 모르기가 어렵고 마지막 초음파 사진과 수술 후의 영상을 편집해 올린 날 사이가 단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계기로 5년 전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임신 중지가 가능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대체 입법은 언제 마련하는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동네에만 비가 쏟아지는 듯한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강원도 원주에 몰려온 비구름을 찍은 사진이 화제입니다. 거대한 비구름에 마치 구멍 뚫린 듯 비가 쏟아집니다. 어느 동네를 골라서 떨어지는 듯한 모습에 물폭탄 아니야? 이런 반응 많았는데요. 원주 시민이 우리 집에만 비가 내린 것 같다 올린 영상 볼까요? 집 앞 창문 밖엔 비가 쏟아지는데 먼 곳의 하늘은 비교적 맑아 보입니다. 방금 전 사진의 진위는 알 수가 없지만요. 이틀 전 강원도 원주시에는 시간당 70mm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의 레이더 화면을 보면 오후 5시쯤 좁은 지역에 강하게 비가 내린 모습이 확인됩니다. 국내에 이런 국지성 호우가 그렇게 드문 건 아닌데요. 이번 주말까지도 비가 쏟아질 전망이라 또 비슷한 사진이 화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핫플레이스가 된 성수동에 출퇴근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대책을 고민 중입니다. 며칠 전 퇴근 시간 지하철 성수역을 가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다른 입구 계단 아래로도 빼곡히 줄을 섰습니다. 지난해 겨울인데요. 퇴근 시간 사람들로 붐비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성수에는 팝업 스토어 등도 많이 늘고 기업들도 많아지면서 여기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탓에 출퇴근 인파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자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성동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3년 전부터 서울교통공사에 출입구 증서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인파 감지 CCTV를 설치했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3번 출구의 노점들을 옮겨서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를 한 자릿수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세로는 여전하지만 예상 밖의 선방입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서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의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데 이어 경남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당대표 후보에 출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내서 출마한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고요. 우리 민주당의 역동성 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전당대회가 좀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뉴스토마토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37.8%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지지율 차이는 7.1%포인트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란 전망과 달리 김 전 의원이 선방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전 대표가 지지율 87.7%로 김 전 의원을 크게 앞섰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높아진 만큼 김 전 의원이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다른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51%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68%가 연임에 찬성했습니다. 친명계에선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지지층 분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저는 정권 교체를 향해서 단일 대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지금 아킬레스건 약점이 이제 분열의 가능성이거든요. JTBC 최규진입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에게 4년 넘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관련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쯔양에게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반박했지만 검찰은 이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했는지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지난 4년여 동안 폭행을 당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연인이었던 전 소속사 대표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4년에 걸친 폭행 피해를 녹음한 파일만 3,000개가 넘는다고도 했습니다. 쯔양 측 변호인은 전 남자친구가 40억 원이 넘는 돈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전 남자친구가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은 쯔양의 이런 과거를 방송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해당 유튜버들은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아무런 제재나 감시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도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검찰은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곧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고온 다습,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모기 유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에는 말라리아 모기 밀도가 3배나 늘어서 처음으로 말라리아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늪지엔 드론을 날려 살충제를 뿌립니다. 숲을 인근엔 모기 채집망을 설치해 개체수를 살핍니다. 보건당국의 방역관리가 올해 더 바빠졌습니다. 말라리아 모기 밀도가 평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말라리아 주의보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발령됐습니다. 원인은 때이른 폭염과 호우 탓입니다. 비가 내린 뒤 더워지면 고온 다습해지기 때문에 이런 무릉덩이에서 모기가 자라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얘들이 10일 정도 있어야 될 기간을 한 7일 만에 이제 성충이 되어서 날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비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유충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말라리아는 과거 강원도나 경기 북부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 서울로 남하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선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현재 서울의 환자 수는 20% 넘게 늘어난 상황. 질병관리청은 서울시 13개 자치구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지금보다 말라리아 모기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며 옮기는 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프로야구 1위, 기아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와의 주중 3연전을 모두 이겨서 압도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했는데요. 여기 질세라 삼성도 세 타자가 연이어 홈런을 날리며 2위를 지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삼진, 또 삼진. 기아 알드레드가 1회부터 삼진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2회에도 박동원과 오지환을 삼진으로 잡더니 3회에도 삼진 2개를 추가했는데요. 6.2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으며 LG 타자들을 단 1안타로 잠재웠습니다. 기아 타선은 1회부터 알드레드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최영우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 나성범도 희생플라이로 추가 득점, 여기에 김선빈의 좌전 안타까지 더해 3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8회에는 최원준의 연속 도루에 이은 나성범의 땅볼 타점으로 또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LG는 9회 투아웃 이후 2점을 따라갔지만 2사 만루 기회에서 구본혁이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기아는 LG를 4대2로 꺾고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며 6연승을 달렸습니다. 삼성 이재현이 침공이 좌중간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구자욱도 오른쪽 담장을 넘겨버리는데요. 다음 타자 강민호도 좌측 담장 밖으로 공을 날려버립니다. 세 타자 연속 홈런. 삼성은 NC를 6대4로 꺾고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한가 했더니 이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냉방 수요가 크게 늘 텐데요. 에너지 절약 중요한 숙제입니다. 에어컨 온도 단 1도만 올려도 여러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를 26도로 유지하자는 캠페인을 위해서입니다. 가정과 상점에서 에어컨 온도 1도 올리기, 문 닫고 냉난방 하기 등을 권고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실천이 다 모이면 그런 새로 발전소도 하나 덜 지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후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고. 산업부에 따르면 문을 닫고 냉난방하면 월 3만 원 가까이, 영업시간이 끝나고 조명을 끄면 월 8만 원 넘게 비용이 절약됩니다. 영업 마감 1시간 전에 냉방을 끄면 월 2만 원 넘게,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리면 월 1만 원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1년 전보다 3% 줄었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의 12%를 차지하는 상업과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여름 너무 낮은 실내 온도,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동은 기후 위기와 기후 재난의 목격자, 피해자, 그리고 원인 제공자인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고 미안하고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참석자들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상점들을 찾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이제 위협하는 환경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저희가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여름철 에너지 수요 폭증을 앞두고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도 공개했습니다. 일단 구비한 에어컨이 구형과 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제작 연도가 2011년 이전이라면 구형, 2012년 이후면 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형일 경우엔 목표 온도에 도달한 뒤 수동으로 2시간마다 가동을 멈춰주는 게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온도를 유지할 때 실외기가 자동으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데 이때 소모되는 전력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신형은 껐다 켜기를 자주 하기보단 희망 온도를 고정한 뒤 연속 운전하는 게 전기 요금이 덜 듭니다. 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틀고 커튼으로 햇빛을 가리면 냉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평상시 에어컨 필터만 잘 청소만 해줘도 냉방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쿨비즈, 즉 시원한 옷만 입어도 체감 온도를 낮춰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JTB 정아람입니다. 날씨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내륙 곳곳에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도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서 충북과 경북으로 확대됐습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당분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